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현이라고 하고,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석은 이제 앞서 했던 것은 이제 어떤 특정 시료에서 로우 시퀀스를 얻고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테이블을 얻은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정말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초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렐러티브 어번던스를 비롯한 이제 디버시티 분석을 했다면, 이제 지금 제가 들어갈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두 번째에서 진행한 분석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서 어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임팩트 있는 결과를 얻겠다 하고 싶으시면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분석 툴을 찾고 그 분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 필연적인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한 부분은 이제 앞서 세션 2에서 확인하였던 이제 어떤 렐러티브 어번던스라고 하는 커뮤니티 스트럭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라고 하는 어떤 생태학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티 어셈블리 또는 군집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커뮤니티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집중하게 된 것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배양학적 방법으로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다양한 지역이나 아니면은 어떤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 시료를 언제 샘플링을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 또는 미생물 군집의 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생물 생태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지리적 패턴이 달라지고 아니면 시간에 따른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커뮤니티 어셈블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커뮤니티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미생물 군집이 형성되는 그 자체의 과정, 그리고 이에 관여하는 어떤 일련의 생태학적 메커니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알려진 그러한 메커니즘 또는 어떤 생태학적 요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미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미생물들끼리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한 상호작용의 패턴에 의해서 미생물 군집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로는 이제 environmental filtering이라고 하여서 이제 미생물 군집 주변의 환경 요인이 변화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미생물이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미생물 군집이 변하거나 어떤 특정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퍼절이라고 하여서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아니면 여러 개의 미생물 군집 사이에서 이러한 미생물 군집을 이루는 미생물들이 서로 이동을 하여서 교환이 되거나, 그런 교환된 미생물들이 특정 미생물 군집에 정착을 하여서 새로운 멤버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었을 때 미생물 군집이 변한다라고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생태학적 특징들, 어떤 벌스나 데스 그리고 리프로덕션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생리학적 특성들 또한 미생물 군집 형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생물 생태학자들은 어떤 생태의 통계학적 모델이나 아니면은 더 발달된 어떤 이론들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제 사실 더 많은 이론들이 존재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추후 분석에서 사용될 이제 그 모델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생태학적 모델만을 이번에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이 널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미생물 군집이 형성이 될 때 어떤 이콜로지컬 드라이버 또는 이콜로지컬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모델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그 군집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정량적인 결과 또한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해당 모델을 소개해 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이터를 얻고 해당 분석을 진행하셨을 때 더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 더 해석 가능한 데이터를 얻으시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 모델에서는 이제 다음 네 가지의 큰 드라이버들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셀렉션과 똑같은 의미인데, 바로 이 미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미생물들 사이에 피트니스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 피트니스의 차이에 의해서 미생물 군집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드라이버로, 이제 호모지니어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 아래에 보이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군집이 동일한 환경 영향을 받았다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미생물 군집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요인이고, 반대로 이 헤테로지니어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호모지니어스와는 반대로 서로 다른 영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미생물 군집을 가지는 방향으로 군집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드라이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디스퍼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디스퍼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된 미생물 군집이 존재하고 있고, 이때 두 군집 사이에서 미생물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어떤 미생물 군집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요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호모게나이징 디스퍼절이라고 하여서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미생물 군집이라고 할지라도 둘 사이에 활발한 미생물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미생물 군집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드라이버가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이제 같은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이지만 이 미생물 두 군집 사이에서 어떠한 미생물의 이동이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미생물 군집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버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나타나는 요인들과는 다르게 이제 어떤 미생물 군집이 존재를 하는데, 이 두 미생물 군집 사이에서 이제 서로 다른 진화적 이벤트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군집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는 요인이 바로 이거 디버시피케이션이고, 마지막으로 이 드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미생물 군집이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확률론적, 즉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제 생물정보학적 툴이 바로 아이캠프라고 하는 툴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앞서 설명해드린 그 널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물 통계학적 모델들이 개발되긴 했는데, 제가 이 패키지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이 패키지가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였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큰 차이가 바로 이 첫 번째 스텝에서 전체 미생물 군집을 이 미생물들이 가지는 어떤 계통 파일로제네틱 릴레이티드니스를 바탕으로 하여서 보다 어떤 소규모 미생물 그룹을 만들고 그 미생물 그룹 안에서 이제 동일한 분석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미생물이 어떤 드라이버의 영향을 더 받았는지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보다 더 어드밴스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이것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캠프라고 하는 패키지가 전체적으로 구동되는 어떤 워크플로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워크플로우를 설명하는 것만 거의 1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에 이제 이 파일로제네틱 비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여러 개의 소규모의 미생물 단위로 나눠주는 파일로제네틱 빈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눠주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두 가지 인덱스인 베타 NRI와 그 다음에 RC라고 하는 이제 파일로제네틱 디버시티와 텍소노믹 디버시티를 비교하는, 샘플 간 비교를 하는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산출하게 되고, 그 값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콜로지컬 드라이버를 5가지로 나누어서 이 어떤 샘플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특정 미생물 군집의 구조가 어떤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산출해내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어떤 모델 구동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첨부해드린 이 논문을 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이제 이론하고 이제 저희가 분석에 쓸 패키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고, 이제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브랜치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제 먼저 저희가 분석에 쓸 토이셋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쓸 토이셋은 이제 벼에서 채집한 종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벼 종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벼 한 개체에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종자 하나로부터 추출한 DNA에서 확인한 이제 세균 분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 계속 브랜치 넘버라고 이제 베타 디버시티 파트에서 얘기했던 그 변수는 이제 이 종자가 이 벼 전체 이삭에서 어떤 브랜치에서 채집이 되었냐, 그 채집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R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분석을 들어가 볼 건데, 이제 R 화면으로 넘어가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사전 공지를 해 드렸듯이 이 아이캠프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5개의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코드를 그냥 돌리시면은 바로 R 환경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바로 이제 이 R 환경에 해당 패키지들을 불러오는 작업을 할 텐데,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코드들을 좀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윈도우 사용자분들께서는 이제 자신이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다음과 같이 드래그 하여서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은 이 코드들이 바로 실행이 되고, 반대로 이제 맥북 사용자분들께서는 커맨드 엔터를 치시면은 바로 해당 커맨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이제 해당 패키지들이 로딩이 되어서 모두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콘솔 창에 뜨게 되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할 것은 이제 앞서 세션 두 번째에서 만들었던 파일로식 오브젝트를 저희 R 환경에 다시 불러오는 작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을 하는 것은 일단 어떤 OS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는데, 이제 윈도우 사용자분들께서는 이제 전체 이 파일로식 오브젝트.r 데이터라고 하는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전체 경로를 이제 이 다운표 안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동민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블럭을 쳐드린 이 유저네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자 개인 컴퓨터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맥북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해당 코드를 그대로 쓰시면은 이 파일로식 오브젝트가 이 동일한 경로상에 있다면 그대로 로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를 쳐서 커맨드를 실행하시고 이게 정상적으로 파일로식 오브젝트가 이 R 환경에 불러졌는가를 확인하시는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앞서 세션 2에서 만들었던 파일로식 오브젝트와 동일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R 환경에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로식 오브젝트를 R 환경에 불러온 다음에는 이제 이 아이캠프 분석을 진행할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com이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 co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샘플에 어떤 OTU가 얼마나 많이 분포해 있냐라고 하는 어번던스 테이블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구조가 되겠는데, 이 OTU 어번던스 테이블의 구조가 반드시 행에는 샘플이 이름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열에는 OTU의 이름이 나와 있는 형태로 반드시 구조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구조가 안 맞춰지면은 분석을 진행하다가 바로 에러가 떠가지고 추후 분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R 분석이나 생물 정보학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펑션을 쓸 때 이 펑션이 어떠한 데이터 구조를 요구하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데이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는 이제 각각의 OTU나 ASV라고 하는 이들 텍사들의 염기서열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파일로제네틱 트리가 필요하고,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가 또 필요한데, 이것은 각각의 OTU나 ASV가 가지고 있는 텍소노믹 인포메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변수는 트릭과 env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인데, 이 두 가지 변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샘플 메타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제 트릿이라고 하는 변수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각각의 샘플들을 어떤 특정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줄 수 있는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에서 얻은 이제 토양 샘플에 대한 일련의 메타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데이터 안에서 트립이라고 하는 변수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샘플이 어떤 지역에서 샘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포장에서 샘플 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포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가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경작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이 포장 안에 있는 토양이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이 이제 특정 샘플들이 각각의 요인들로 그룹핑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이 바로 트릿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env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트릿과는 다르게 각각 샘플에 해당하는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토양을 예로 들었을 때는 이제 토양의 화학적 성질인 pH나 그다음에 유기물 함량, 전지수량과 같은 이런 화학적 성질이 대표적으로 env라고 하는 변수로 설정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몇 가지 파라미터를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프리픽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이제 이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몇 가지 파일이 폴더 안에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파일에 어떤 이름을 줄 것인지, 즉 그 파일 이름의 접두사를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랜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 정보학적 분석을 할 때 통계적 처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 때 서브샘플링을 최대 몇 번 진행을 해가지고 분석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파라미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n워커라고 세 번째 보여드리는 파라미터는 이제 이 분석을 수행할 때 몇 개의 코어나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것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업무를 주어졌을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2명이나 3명이 일을 나누어서 수행할 때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물정보학적 분석에서도 한 가지 일을 주었을 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작업자를 부여해 줌으로써 분석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설정해주는 파라미터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모리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램 용량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제 이 아이캠프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는 이제 램 용량 대신에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와 같이 물리적 저장 장치에 있는 용량을 대신 이 분석에 할당을 해줄 수 있는 옵션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메모리, SSD나 하드디스크에 있는 메모리를 이 분석에 할당해 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메모리 G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파라미터랑 변수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R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당 분석을 진행해 볼 건데, 일단 먼저 저희는 이 com이라고 하는 어번던스 테이블 정보를 이 파일로식 오브젝트로부터 추출해내는 작업을 실행할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 파일로식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이 OTU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한 번에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OTU 테이블을 이용해서 바로 파일로식 오브젝트에서 이 어번던스 테이블을 뽑아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행에 각각의 OTU가 위치해 있고 열에 각각 샘플이 위치해 있는 형태로 이제 어번던스 테이블이 추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 com이라고 하는 변수는 반드시 행에 샘플들이 위치를 해야 되고 열에는 OTU가 위치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행과 열을 한번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 t라고 하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하시면 매우 쉽게 진행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코드를 돌려서 다시 com이라고 하는 변수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방금 이 OTU 테이블만을 돌렸을 때 이 코드만을 돌렸을 때 보여줬던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제 행에는 각 샘플들이 있고 열에는 OTU가 위치해 있는 형태로 구조가 이제 올바르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추출할 정보는 이제 이 파일로식 오브젝트 안에 있는 각각 OTU들의 텍소노믹 인포메이션을 가져올 건데, 이것 또한 이제 파일로식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텍스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하시면은 정말 쉽게 추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돌린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OTU들이 이제 킹덤부터 스피시스까지 이르는 어떤 텍소노미 리니지의 전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얻어낼 변수는 이제 tree과 env라고 하는 변수인데, 일단 이것을 위해서는 이 파일로식 오브젝트 안에 있는 전체 메타 데이터를 먼저 추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29번째에 있는 코드를 돌리시면 되는데, 해당 코드를 돌리시고 이제 메타 테이블이라고 하는 변수를 확인하게 되시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샘플이 어떤 샘플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이 샘플들의 이름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각각의 샘플들이 어떤 브랜치에서 나온 그 종자들로부터 나온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고 하는 일련의 정보가 추출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제가 tree과 env 변수에 대해서 이제 토양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던 것과 비교를 하였을 때, 현재 저희 토이셋에서 마련된 메타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브랜치 넘버라고 하는 이제 각각의 이제 싱글 시드에서 나온 마이크로바이옴이 위치해 있는 각각의 브랜치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트릿이라고 하는 변수만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각각 종자에 해당하는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가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nv라고 하는 변수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 이제 30번의 코드만을 돌려서 이 브랜치 넘버라고 하는 요소를 추출해내는 작업만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0번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메타 테이블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컬럼을 추출해 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컬럼은 샘플 아이디가 첫 번째, 네임이 두 번째, 브랜치 넘버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 브랜치 넘버를 추출해서 새로 트릿이라고 하는 변수로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진짜 이 코드를 실행하시고 이제 트릿이라고 하는 변수를 확인하시면은 이제 앞서 보았던 이 샘플 아이디와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는 모두 사라지고 브랜치 넘버라고 하는 저희가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쓸 변수만 추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얻어낼 변수는 바로 이 tree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것 또한 이 파일로식 패키지 안에 있는 pytree라고 하는 펑션을 쓰시면은 바로 얻어낼 수 있고, 실제로 코드를 돌리신 다음에 이 tree라고 하는 변수를 확인하시면은 이 파일로제네틱 트리가 몇 개의 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는 어떤 OTU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등의 일련의 이 트리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모두 얻어낸 다음에는 이제 파라미터를 실제로 이제 분석을 위해서 설정해주는 작업을 할 텐데,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렸듯이 이 프리픽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일 이름에 들어갈 접두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이제 따옴표 안에 들어간 일종의 문자열로 이제 무조건 이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지금 진행할 분석에서는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가
앞으로 생성될 파일의 접두사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랜더마이제이션 타임의 경우에는 이 패키지를 만든 저자들의 권장하는 바로는 최소 1000번을 수행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이 토이셋 자체가 그렇게 큰 데이터가 큰 어떤 데이터 셋이 아니기 때문에 100번만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작업을 몇 개의 코어나 몇 개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설정해 줄 텐데, 이제 무조건 이것도 이제 숫자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노트북이나 개인 데스크탑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가 몇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 코어 개수를 확인하는 거는 일단 윈도우 사용자 분들께서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시면은 이제 작업 관리자가 뜨게 되고, 여기 뜬 작업 관리자에서 성능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래에 코어가 몇 개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저 컴퓨터로 분석을 했다면은 이제 코어 개수를 최대한 6개로 설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토이셋이 굉장히 작은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2개의 코어만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고, 이제 메모리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 형태로 무조건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이 코드가 현재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제 컴퓨터에서 가용한 용량들 중에서 10GB 정도에 해당하는 용량을 지금 분석에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들어갈 것은, 이제 저희가 확보한 어떤 변수들 안에 있는 OTU 아이디나 샘플 명이 모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들어갈 것인데, 일단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코드는 62번과 63번에 해당하는 코드로, 일단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env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63번에 해당하는 코드만을 수행하시면은 이제 com이라고 하는 이제 OTU 어번던스 테이블과 트릿이라고 하는 샘플들을 그룹핑하는 변수들 사이에서 샘플 명이 모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63번에 해당하는 코드를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 오른쪽 콘솔 창에 all match very well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게 되는데, 이 결과를 얻으셔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에서 모든 샘플 아이디가 일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결과 외에 다른 결과를 얻게 되신다면은 이제 66번과 69번에 해당하는 코드를 돌리셔가지고 이제 모든 변수들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샘플명을 가지는 이제 샘플들만 추출해서 따로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추후 분석에서 아무런 에러 없이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할 것은 이제 이 com이라고 하는 변수와 그 다음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그 OTU들의 텍소노미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파일로제네틱 트리 안에 있는 이 OTU들의 이름이 모두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은 모든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 이제 all match very well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결과가 얻어지지 않고 다른 이제 상태창이 뜨게 된다면은 반드시 75번부터 77번에 해당하는 코드를 돌리셔서 이제 com과 클래스 트리 안에서 모두 공통된 OTU만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말 모든 변수와 그 다음에 키 파라미터들이 모두 설정이 된 것이고, 이제는 이 아이캠프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마지막 정보인 이
OTU들 간의 파일로제네틱 디스턴스를 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아이캠프 패키지와 관련해서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렸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스텝이 파일로제네틱 비닝이라고 하여서 계통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미생물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로우 데이터가 바로 이 OTU들 간의 파일로제네틱 디스턴스를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일단 이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 이 코드를 그대로 돌리시면 되는데, 이 코드를 돌리시게 되면은 4개의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 따라서 이 파일들이 저장될 경로를 패스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윈도우 사용자 분들께서는 이제 디렉토리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아래서 가지고 있는 펑션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이 세션 3라고 하는 폴더 안에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일한 경로를 이제 이 save working directory라고 하여서 파일이 저장될 워킹 디렉토리라고, 파일이 저장될 폴더라고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set working directory라고 하여서 이제 이 저희가 save working directory라고 설정하였던 이 일련의 경로들이 실제 아래서 내가 앞으로 이 파일들을 여기에 저장하면 되겠구나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 사용자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해당 코드를 그대로 돌리시면은 이제 앞으로 생성될 파일들이 저장될 경로가 최종적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경로 설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91번부터 108번에 해당되는 코드를 돌리시면 되는데, 일단 이 코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코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주황색으로 나타낸 표시에 if와 else라고 하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어떤 코드를 돌리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조건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설정하였던 이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 pddisk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서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느낌표는 대부분 부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이캠프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로제네틱 디스턴스를 구하는 pdistbig이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서 이 pdbig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제 여기서 else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if의 반대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pddisk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한다면 이제 pdbig이라고 하는 어떤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의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안에 팀 레이블이라고 하는 정보와 pdwd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pd 파일이라고 하는 정보, 마지막으로 pd 네임 파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해당 파일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93번째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되게 되고,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콘솔 창에 일련의 분석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상태창이 뜨게 되고, 이제 아무런 에러 없이 이 분석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 4개의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 놓아서 해당 설명을 보시면은 각각 파일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 파일로제네틱 디스턴스를 구할 때 생성되는 어떤 중간 데이터나 최종 결과 파일들이 이 4가지 파일에 나누어져서 저장이 된다라고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pdbig이라고 하는
객체 변수까지 최종적인 변수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iCamp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동하고 싶었던 펑션을 실질적으로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코드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뭐 빈 사이즈 리밋이나 시그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한데, 먼저 이 빈 사이즈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커뮤니티를 파일로제니티 빈으로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파일로제니티 빈 또는 그룹이 가지고 이 그룹들이 최소 몇 개의 텍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값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5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 주어서 최소 하나의 빈에는 5개의 OTU나 ASV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정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빈 사이즈 리밋을 결정하는 단계가 env 파일이 존재할 때와 각 샘플에 정량 파일이 존재할 때와 이 정량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좀 이 파일로 빈 사이즈 리밋이라고 하는 이 요인을 결정하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일단 이거 자체도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 저희 토이셋에서는 이 env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114번부터 그리고 이 180번에 해당하는 코드에 다음과 같이 보라색으로 굉장히 좀 설명을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해당 설명을 보시면은 완벽히 이해는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강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env라고 하는 파일 또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빈 사이즈 리밋을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iCamp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든 저자들에 따르면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적절한 어떤 파일로제네틱 시그널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제 제가 GitHub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어떻게 파일로제네틱 시그널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를 적어놨고, 해당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제 파일로제네틱 시그널 테스트가 무엇이고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빈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직접 한번 돌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토이셋에서는 아무래도 그 데이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의로 5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를 하여서 이제 저희 데이터, 이 토이셋에서 만들어지는 파일로제네틱 빈이 최소 5개의 OTU로 구성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시그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시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워크플로우에서 설명해 드렸던 제가 이 워크플로우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전체 이콜로지컬 드라이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인덱스를 쓸 것인가를 설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이 컨피던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았을 때 이 베타 nri라고 하는 인덱스와 rc라고 하는 인덱스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이 드라이버들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애초에 이제 처음 이 패키지를 만든 저자들이 의도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컨피던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쓰시는 게 낫고, 이 외에도 다른 파라미터들이 있지만 일단 먼저 컨피던스라고 하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지정된 분석을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후 다른 분석을 이제 이 파라미터를 바꿔보면서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시그 인덱스도 이제 컨피던스라고 하는 변수로 설정해 준 다음에 이제 마침내 저희가 이제 199번부터 207번에 해당하는 코드를 돌림으로써 이제 이 iCamp를 이용해서 각각 샘플들의 어떠한 이콜로지컬 드라이버가 작용했는지를 이제 그 결과 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돌리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는 전체 커뮤니티를 각각의 빈으로 설정해주는 비닝 작업이 진행이 되고, 이 비닝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제 각각의 빈에 따라서 이제 앞서 설정하였던 컨피던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따라서 일련의 분석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콜로지컬 드라이버가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어떤 인덱스들의 실제 값이 어떻게 나왔다 등이 이제 모두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석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에러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다음에 콘솔 창에서 이 분석을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나라고 하는 소요 시간이 뜨고 이제 이 펑션이 종료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 변수를 이 ICRES 또는 ICAMP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의 샘플에서 이 OTU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번던스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매우 복잡한 다음과 같이 이제 샘플과 샘플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이콜로지컬 드라이버 또는 메커니즘들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초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CAMP RESULT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정말 중간 산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들어가고 매우 복잡한 그리고 방대한 양의 쓸모없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참 친절하게도 이 ICAMP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든 저자들이 이 과정을 또 하나의 자기들이 펑션으로 만들어서 해당 코드만을 실행하면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39번과 241번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돌리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 모든 80개의 샘플에서 각각 비교한 결과가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트릿이라고 하여서 이제 이 종자가 어떤 브랜치에서 유래하였냐라고 하는 그룹핑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같은 브랜치 안에 있는 샘플 안에서는 어떤 이콜로지컬 드라이버가 작용을 했고, 반대로 이제 서로 다른 브랜치 안에 존재하는 어떤 종자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에서는 어떤 이콜로지컬 드라이버가 작용했냐라는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커맨드가 지나가게 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ICBin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 각각의 빈에 어떤 OTU들이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들이 얼마만큼의 어번던스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데이터들도 저장이 되고, 또한 각각의 빈에서 그럼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OTU나 ASV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탑 텍사에 대한 정보도 따로 추출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애초에 원하였던 정보였던 이제 이 파일로제네틱 빈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어떤 이콜로지컬 팩터들이 작용을 했냐라는 정보들이 모두 추출이 되게 되고, 이제 이 ICBin이라고 하는 객체 또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포함된 정보를 이제 엑셀 파일에서 열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추출해내는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243번부터 250번에 해당하는 코드를 돌리시면 되는데, 실제로 해당 코드를 돌리고 이제 저희가 설정했던 폴더를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접두사로 하고 있는 파일들이 형성되게 되고, 각각의 파일을 진짜 오픈하게 되면은 이제 빈 1부터 빈 5에 해당하는 이 파일로제네틱 빈들이 뭐 평균적인 렐러티브 어번던스가 얼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OTU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OTU가 속하는 텍소노믹 인포메이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서 뭐 여기에 결과에 따르면은 뭐 스핑고모나스나 컬토박테리움, 전토모나스에 해당하는 텍사들이 빈 1과 빈 3, 빈 5에서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R1과 R10이라고 하는 샘플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집 사이의 어떤 어셈블리를 관여하는 팩터가 다음과 같이 약어로 나오긴 했지만 디스퍼절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요인과 드리프트라고 하는 요인이 각각 20%와 79%의 어떤 중요도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면 보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얻어진 결과물을 좀 더 우리가 보기 쉬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패키지 자체의 특징이 파일로제네틱 빈 수준에서 어떤 드라이버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이 파일로제네틱 빈이라고 하는 이제 수준에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R 환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진행해 볼 건데, 먼저 파일로제네틱 빈 수준에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필요한 인풋 데이터가 바로 이 이치빈, 이치그룹이라고 하는 전미사로 되어 있는 파일이고, 해당 파일을 불러와 주신 다음에 이 객체 박테리아 파일로 빈이라고 하는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메소드로 이게 산출이 되었고 각각의 샘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룹핑이 되었는지, 그리고 각 그룹이 어떻게 나왔는데 각 그룹 안에서 어떤 드라이버들이 각 빈마다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고, 이 중에서 가장 도미넌트하게 작용하는 프로세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일련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이렇게 매우 복잡하게 얻어진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해주는 스텝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가 제거해줄 대상은 이 메소드와 그룹 베이스드 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열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겠고, 이것은 308번에 해당하는 코드를 돌리면 되는데, 이 308번에 해당하는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박파일로 빈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안에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열들을 빼주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코드를 돌리신 다음에 다시 이 구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앞서 확인하였던 객체와는 다르게 이제 메소드와 그룹 베이스드 온이라고 하는 열들이 모두 사라진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할 스텝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숫자 외에 문자로 된 부분들을 없애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빈 1부터 빈 5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도미넌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정보 때문에 이 숫자로만 구성되어야 할 부분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을 제거해주는 스텝을 이 309번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309번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박 파일로 빈의 인덱스라고 하는 열에서 도미넌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된 행 이름을 모두 먼저 추출한 다음에 이 행 이름과 일치하는 것들은 모두 빼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해당 코드를 실제로 돌리시고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도미넌트 프로세스라고 나왔던 이 일련의 행들이 아래의 처리 과정 후에는 모두 제거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미넌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보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한 번 더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미넌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면서 빈 1과 빈 5에 해당하는 이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이 정수 값들이 실제로 R이 인식하기에는 이들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빈 1이라고 하는 열을 대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로 가지고 있느냐, 어떤 데이터 형태를 보이느냐를 이제 클래스 함수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다음 콘솔 창에서 뜨는 것과 같이
이제 도미넌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함하는 이 숫자 데이터들이 모두 문자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먼저 문자열로 인식된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314번과 315번에 해당하는 코드를 돌리시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열부터 그 다음에 이 박파일로 빈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열의 개수, n콜은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 테이블에서 전체 열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인데, 이제 세 번째 열부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열까지에 해당하는 이 정보들을 모두 숫자로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코드를 돌려보시고 다시 316번의 코드를 돌려서 빈 1에 있는 데이터들의 정보를 보게 되면은 모두 누메릭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 형태로 바뀌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일련의 데이터 포매팅을 하고 데이터 구조 또한 맞춰 주었으니까 이제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구조를 또 바꿔주는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보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빈 1부터 빈 5라고 하는 열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빈 1부터 빈 5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열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로 재배치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320번에 해당하는 코드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돌리시고 실제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다음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각 그룹별로 어떤 이콜로지컬 드라이버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들이 각 빈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재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할 스텝은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그룹에 따라서 이들 이콜로지컬 드라이버들의 영향력이 평가가 되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룹이 아니라 전체 모든 커뮤니티, 그다음 모든 샘플 수준에서 이것을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브랜치 그룹에 따라 나타났던 이 그룹핑 변수에 따라 나타났던 값들의 평균을 구해 주어서 이제 각 빈들이 모든 샘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322번 코드를 실행하시면 되고, 해당 코드를 실행하신 다음에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열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에 이 각 그룹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평균화가 되어서 평균이 구해져서 이제 어떤 빈에 어떤 드라이버가 얼마만큼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323번에서는 이제 이 두 번째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열 이름을 이제 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그냥 바꿔주는 작업을 할 것이고, 이것을 하고 다시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베리어블이라고 된 열 대신에 빈이라고 들어가는 빈으로 된 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27번하고 328번 코드에서 진행할 것은 이제 이 빈이라고 하는 열 안에 존재하는 빈 1부터 빈 5라고 하는 이 값들이 이 순서대로 정렬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28번에 해당하는 코드는 이 인덱스라고 하는 열 안에 존재하는 이런 값들이 일반적으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DL, 즉 디스퍼절 리미테이션이 먼저 나오게 되지만, 이 정렬을 해주는 것을 시도하게 되면은 다음에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셀렉션, 헤테로지니어스 셀렉션 뭐 이런 순서로 저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요소들이 배치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실제로 돌리신 다음에 이제 ggplot이라고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표현될 그래프에는 X축에는 빈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고 Y축에는 이제
각각의 이콜로지컬 드라이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던 이 민 렐러티브 임포턴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의 이콜로지컬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값들에 어떤 색을 부여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색깔을 칠할 건데, 이제 이 스케일 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셀렉션은 이런 색깔, 헤테로지니어스 셀렉션은 이런 색깔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최종적인 그래프의 형태는 이게 지오메트릭 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 플롯을 그려주는 펑션인데, 이 바 플롯에서 이제 포지셔닝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적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실제로 해당 코드를 돌리고 최종 나온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빈 1부터 빈 5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이콜로지컬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게 되면은 빈 1과 빈 4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콜로지컬 드리프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에 빈 2와 빈 3, 빈 5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종자와 종자 사이에서의 미생물 이동이 제한되어서 미생물 분집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디스퍼절 리미테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최종적인 결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것까지이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업로드해 드린 PPT 파일에 이제 이 아이캠프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아웃풋 파일이 다양한 만큼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따로 또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분석을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학회가 끝난 후에 혼자 분석을 해보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